안녕하세요. 이은영에서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앞으로 내년에 과연 어떨 것인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 이맘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어떨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좀 하시는데 저 나름대로 좀 다른 분들과 좀 생각이 좀 다른 것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번의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환율과 금리와 관련된 요즘 제일 뜨거운 주제가 이 환율이잖아요. 그래서 환율 문제. 사실 이게 환율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율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과 연계된 것이 바로 또 금리이기도 한데 이 금리는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년 전반적인 그 실물 경제 상황, 우리 실물 경제 상황을 GDP 성장률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 그 GDP 성장률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수가 있고 외수, 수출이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자산시장에 관련된 제 의견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달에 제가 트럼프노믹스가 촉발한 3고 3조 쓰나미가 우리나라에 몰려온다 뭐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중앙일보에 실론을 하나 게재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3고 하면은 뭐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뭐 고환율 또 고금리 고물가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또 3저는 뭐 제가 일부 또 만드는 건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수출도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 주가도 이게 올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더 나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3고 3조 쓰나미라고 했는데 이것을 세 번의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오늘은 환율 이야기하고 금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난 한 달 동안에 그 환율의 변화 추이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환율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로 과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미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서 최근 상황을 좀 일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달 동안 환율이 무려 미국 달러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한 5% 이상 하락했다 이런 뜻이죠. 그만큼 굉장히 한 달 동안 이 정도면 정말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그런 뜻이고요. 이걸 지난 1년간으로 놓고 보면 1년 동안은 무려 14% 가까이 하락을 한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그런 뜻인데 사실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은 이게 10월 들어서부터 10월 이후부터 이게 빠르게 사실 이게 상승한 거예요. 사실 보면 이 10월 그때쯤 되면 연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지난 10월 이후 11, 12 한 3개월여 동안에 환율이 무려 한 12%, 13% 이렇게 상승한 거예요. 이건 정말 빠르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5% 넘게 했다 했는데 이게 다시 또 3개월 놓고 봐도 이게 한 12, 3%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건 뭐 전 세계가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강달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요 통화 대비 US 달러만 놓고 보면 이거 그래도 7%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7% 정도 상승했으니까 뭐 우리나라 비슷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2배 상승했다. 이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보면 강달러 요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강달러 요인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절반은 이 국내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지난 5년 동안 놓고 봐도 이 5년 동안 이게 계속 이게 상승 추이다. 그러니까 계속 한 달로 봐도 그렇고 1년 놓고 봐도 그렇고 5년 놓고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최고 수치까지 갔어요. 이게 지금 오늘 녹화 바로 직전에 제가 종가 기준으로 보면 원 달러 환율이 1472원까지 올라갔네요. 오전에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도 외환 당국이 좀 약간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더 길게 보면 1980년대에 놓고 보면 그때부터 놓고 와도 이렇게 계속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자산에 그냥 제가 몰빵을 하게 되면 달러로 표시하게 되면 가치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근데 중간중간 이제 스파이크가 있었어요. 환율이 폭등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1997년이고 이때가 2009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때 이후에 세 번째 수준이고 이게 여기에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97년도에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사실 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인데 구제금융 받았을 때에도 그때 수준이 한 1100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미 그 수준을 넘었다는 뜻이고 이 2009년 당시보다도 지금 더 사실은 높은 수준이다. 왜냐하면 2009년 이건 그 뒤에 한참 상황이 나빠진 다음 얘기고 이미 그 2008년 초에 비하면 지금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지금 굉장히 나쁘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미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뭐 국내외에서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때 이제 환율이 서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많은 전망을 했는데 뭐 노무라 정권이 뭐 내년 5월에 뭐 1,500원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내다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웃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어요. 이게 내년 5월에 1,500원이면 양호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당장 지금 올 연말까지도 1,500원이 지금 위협받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사실 너무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미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이미 1,500원을 뚫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억지로 지금 누르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데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지금 기업이 전망하는 내년도의 원달러 환율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면 내년도에 주로 한 1,400원대에서 한 1,500원대 사이에 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이 뭐냐면 더 정확히 1,300원대부터 봐야 되겠네요. 1,300원, 1,350원부터 1,500원까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43.6% 정도는 1,400원부터 1,450원. 그러니까 현재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기업인들은 사실은 이런 데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정도 생각을 그냥 현재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환율이 뭐냐 보면 되게 이거보다 좀 더 낮다는 거예요. 한 1,350원대 정도에서 1,400원대 이 정도 제일 많고요. 아니면 더 모아서 보면 1,300원대부터 1,450원대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데 더 올라가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게 뭐냐면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은 수출대로 잘 되지만 요즘에는 원자재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뭐 원유 수입도 문제가 있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중간 소재 부품을 수입을 많이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더 고부가치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뭐 이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여기 이제 하나의 조사 자료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좀 긴 호흡을 한번 환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환율은 일단 미국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보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상대적인 경제력이 어떻게 현재 변화할 거냐, 내년은 어떨 거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어떻게 변화할 거냐는 거. 또 하나는 이 상대적인 금리가 어떻게 변화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은 전 세계에 미국과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3국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뭐 영어로는 The Rest of the World 해가지고 ROW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다른 나라들하고 미국하고의 상대적 경제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올라가면 또 같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 다른 나라들과 미국,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 또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하고의 관계를 경제력 측면에서도 보고 이 금리 측면에서도 좀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보면 이게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이 환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미국하고 유로하고의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어떤 금리 차이를 앞으로 놓고 보면 또 이 미국 달러가 더 강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고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경제력이라든가 아니면 금리 변화도 또 그럴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미국하고의 관계도 또 그럴 것 같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더 놓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정책 하면 요약을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를 세게 부과하겠다. 그래서 보편 관세에서 모든 나라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에서 20% 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러한 거고,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60%까지 관세를 높이겠다. 뭐 이런 거고, 뭐 그거 뭐 우회하는 그러한 어떤 통로로 사용되는 뭐 멕시코라든가 아니면 캐나다에 대해서는 뭐 100% 관세까지 부과하겠다. 이건 뭐 약간 엄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법인세를 낮춰주겠다. 그래서 자국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깎아줌으로 해서 더 열심히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과정에서 또 관세는 높이고 법인세는 또 국내에 낮춰주니까 외국 기업들이 국내 미국으로 많이 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는 그런 보조금 정책 대신에 관세 정책과 법인세 정책을 통해서 외국 기업도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겠다는 거고, 또 불법 외국인은 또 추방하겠다. 뭐 이런 정책인데, 이것들이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관세를 높이게 되니까 그 때문에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기준금리를 빨리 낮출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일 거다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법인세를 낮춰주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요? 세금이 적게 걷어지니까 당연히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되고,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려야 되니까 수익률을 더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또 시장금리가 또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이 국채 수익률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계속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다 그게 바로 그런 요인이다 하는 거고, 또 불법 외국인도 또 추방하게 되면 또 그만큼 또 노동력이 부족해서 또 임금은 또 임금대로 상승하고, 또 이게 또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고, 또 그러니까 연준은 또 기준금리를 낮추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미 지금 올해 들어서 5.5%에서 처음에 한번 0.5%포인트 낮추고 또 두 번 0.25%포인트씩 낮췄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4.5%까지 낮췄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전도표 상으로 보면 두 번 정도밖에 기준금리를 못 낮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섣부르게 좀 빨리 낮춘 그런 경향이 있다. 제가 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굉장히 좋은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트럼프 2기가 등장하면서 이 물가는 물가대로 높아질 것 같고, 실제 시장금리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 그냥 독불장군처럼 계속 기준금리를 낮출 수가 없을 거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트럼프 2기 이렇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법인세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신정부가 처음 이제 출범하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그 경제 여러 가지 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 경제 성장률도 완전 고용 경제 성장률 보통 2.4%, 2.5% 얘기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최소한 되지 않을까. 올해 2.6%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올해도 작년에 전망할 때는 더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성적표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아킬레스 근이 있어요. 너무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것도 있고, 너무 지금 그 재정 적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국가의 부채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이 잘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을 가지고 이게 또 큰 경기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강달러 요인이 된다. 하다못해 미국에서 경제 상황이 갑자기 어떤 최악의 상황이 되고 옛날처럼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하더라도 그것도 강달러 요인이에요. 그때도 달러는 가치가 더 높아지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사건 사고가 나타나도 이게 미국 달러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 세계 경제가 다 경기를 일으키게 되니까 도리어 또 돈이 미국으로 몰리는 그러한 상황이 돼가지고 또 강달러 요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미국하고 유로 놓고 보면, 미국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유로만 놓고 보면, 유로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내년도 성장률이 지금 당초 1.3% 정도 ECB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예상한 건 1.3에서 1.1로 낮춰준 상태고요. 거기에서 기준금리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당초 한 6월에 4.0%인데 이걸 3.75로 낮추기 시작해서 한 4번 낮췄거든요. 그래서 최근 3.0까지 낮췄어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비슷하게 한 1.0%포인트 낮췄는데, 미국은 앞으로 더 이상 빠르게 낮추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ECB는 이게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낮추지 않을까. 물론 ECB 지역에서 이쪽 그 유로 지역에서도 최근에 이 물가 상승이 다시 이렇게 튀어 올라갈 염려가 있다. 이런 걱정 어린 그런 여러 가지 또 지표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유로 지역은 미국보다 경제 상황이 나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또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많이 낮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보다는 달러화가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유로화가 이렇게 지금 빠르게 이게 올라간다는 게 유로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1년 동안 유로화 가치가 6%나 이렇게 하락했다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고 중국하고 놓고 보면 중국이 또 사실은 또 계속해서 경제 성장이 지금 하향 추세예요. 이거 뭐 지금 올해도 뭐 5% 성장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난해에도 뭐 5% 이상 성장했다 하는데 사실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내수 경기가 굉장히 나쁘고 억지로 뭐 수출로 막 밀어내는 건데 과연 계속 밀어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내년에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막 관세를 막 높이고 뭐 이러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막 전개하게 되면 중국이 내수는 내수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수출로 계속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는 지금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상태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당연히 미국의 그 달러가 위안화에 비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관세 폭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중국 입장에서 수출이 잘 안 되니까 환율을 또 의도적으로 또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유로화도 가치가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한국하고 놓고 보면 한국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향 추세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 한때 10%까지 막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이 높았는데 이게 계속 하향하고 있고 지금 2%까지 지금 떨어졌고 내년은 더 떨어질 거고 더군다나 지금 다음번 영상에 제가 구체적으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한 2% 정도 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2%는 2.1%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국은행이 이걸 1.9% 정도 한다고 하고 후년은 1.8% 정도 성장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잠재 성장률보다 더 낮을 거고 이거는 사실은 현재처럼 이렇게 뭐 탄핵, 재탄핵 뭐 이런 상태가 막 계속 되면서 전국이 혼란한 그러한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상치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그보다 훨씬 나쁠 거다 뭐 이런 거고요. 거기다 이제 경기가 나쁘니까 당연히 금리를 어떻게든 낮추려고 계속 할 텐데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환율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더 상대적으로 좀이라도 더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가치는 달러에 비해서 나쁠 거다. 더군다나 정치적 혼란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환율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한국은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금리를 더 낮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외환시장대로 계속 불안해서 지금 달러 그 환율이 지금 무려 1,500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억지로 지금 누르고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그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금리를 낮추면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 그러면 또 외환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이게 환율이 계속 높아지니까 수입 물가도 계속 높아져가지고 당장에 뭐 원유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뭐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고 뭐 당장 그게 슬슬 요즘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물가가 이게 좀 약간 시차를 두고 이제 상승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금리 쉽게 낮추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달러에 비해서 우리는 원화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한국은행은 내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안 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기준금리를 어떻게든 뭐 좀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겠다. 미리부터 예고까지 했어요. 지금 뭐 상황이 워낙 나쁘니까 뭐 이렇게 예고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상황이 나쁘면 이럴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든가 또 주력업종의 뭐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고 통상환경도 나쁘고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추려고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될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미국 국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 국채 금리가 지금 빠르게 상승해서 무려 4.6%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한국의 국채 금리는 지금 한 2.85% 정도 되거든요. 거의 이게 뭐요? 한 1.8%포인트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도 불안하고 앞으로 미래도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밝지 않은데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사겠습니까? 미국 국채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사겠습니까? 미국 국채를 사겠습니까? 돈이 자꾸 빠져나갈 그러한 요인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금 그 차이를 제가 직접 한번 그림을 두 개를 같이 놓고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차이가 여기 2024년 그 초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게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어떨 거냐? 내년도 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줄어드는 것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또 다른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게 0이고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금 우리나라와 그 미국의 그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그래도 열심히 우리는 외환 보이고 가지고 막으면 되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한때는 이게 2021년 10월만 해도 이게 4,692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한 4,100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아마 지금 더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요즘에 환율 방어하느라고. 그럼 4,000억 달러 정도 되면 거의 지금 한 6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지금 감소해 있는데 이게 만약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이게 위험 신호다. 이게 막 한 환율이 한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또 걱정이고 이게 또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걱정인데 이게 그래도 9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말씀드리면 GDP 대비로 보면 20% 남짓밖에 되지 않고 이거는 대만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스위스에 비해서 또 적을 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밖에도 적다. 뭐 독일은 왜 이렇게 적으냐? 독일은 이건 유로 지역이기 때문에 독일이 자체적으로 외환보유고를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는 말씀 제가 드린 거고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증권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증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옛날처럼 뭐 GDP 대비라든가 아니면 수출액 대비로 아니 수입액 대비로 뭐 외환보유가 얼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외국인 증권 투자액 대비 얼마냐 이런 건데 또 대외 채무 대비 채권 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로 봤을 때 어떠냐 이런 거 보면 이게 한 6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만 우르르 빠져나가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절반 정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외환보유액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환율 전망을 하면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특히 2025년에는 더 상승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그냥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래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마치 1997년이라든가 아니면 2009년처럼 갑자기 스파이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확 뛰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예의 잘 준비해야 된다. 금리는 어떠냐? 금리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고금리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우리나라 막 혼자 계속 금리를 낮출 수가 없잖아요. 미국 금리가 일단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그걸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높을 수밖에 없고 또 2025년은 그럼 어떨 거냐? 25년은 한 뭐 적어도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낮추려고 한국은행이 하겠는데 그게 낮추면서 환율은 더 올라가는 또 그러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그것을 잘 눈치채고 있는 이 시장 금리는 특히 그렇게 빠르게 더 낮아지지 않을 거다. 최근에 뭐 시장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낮춰지지 않고 있는 거 뭐 그런 여러 지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이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낮아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면 강달러 고금리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뭐 3고 3저 시대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3고가 제가 고환율 고금리 그러니까 고환율이 바로 강달러고요. 고금리 시대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시장 발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의 있게 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환율 특히 환율이나 금리는 그 경제 상황이 어떤 위기 상황으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와 비슷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유의 있게 보셔야 되고 저도 또 그러한 상황이 막 올 때 같으면 제가 계속 경고 신호를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환율과 금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실물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물 경제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GDP,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 속에 들어가면 내수는 어떻게 되고 또 외수, 수출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상은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의견도 많이 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미리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2025년 경제전망 2부 해서 GDP 성장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그 속에 제가 부제로 이미 시작된 경제 위기 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뭐 이게 제가 괜히 여러분들께 무슨 뭐 공포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적어도 6.25 남북전쟁,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정말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 그동안 계속 경제 성장이 추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락이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막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우선 제 의견을 드리기 전에 다른 그 의견들은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내년도 뭐 정부에서도 경제 전망을 1%대로 낮출 것 같다 뭐 이런 기사가 최근에 있었고요. 실제 여기 보시면 뭐 한국은행도 최근에 1.9%로 낮췄고, 뭐 다른 여러 뭐 국제 IB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지금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낮추고 있는데, 요약을 하면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내년도에 한 1.9% 성장할 것 같다. 이거 발표할 때 올해 성장률도 당초에 뭐 2.5% 한다고 했다가 뭐 한 2.3%로 낮춰 잡았었는데, 그보다 더 안 될 것 같다. 최근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2.3%할 거다 이러면서도 1.9% 내년에 할 거다. 후년은 1.8%로 할 거다. 이거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보통 2%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보다 계속 2년 연속 낮아질 거다. 이렇게 2년 연속 계속 잠재 성장률 밑으로 아니면 2%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미 시작된 경제 위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는 말씀이고, 사실은 또 제 의견이 마지막에 있습니다만, 이거 정도만 해도 저는 선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미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뭐 한 1.8%, 모건 스탠리도 뭐 1.7%, 현대경제연구원이 비교적 잘 전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1.10% 정도 잡았는데, 최근에 이러한 혼란한 그 전국 상황이 잘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마지막 의견은 최종 영상에서 최종 화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성장률 하면 GDP 성장률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명목이 아니라 실질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GDP라는 게 뭐냐는 거죠. GDP는 이제 보통 한 나라의 1년 동안의 경제 성적표다 뭐 이렇게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한 나라가 1년 동안에 생산해낸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 합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로 생산하냐는 거죠. 결국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생산 자원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생산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자원이 뭐냐. 그래서 보통 이제 생산함수다, GDP 생산함수다 얘기하면 노동, 자본, 토지, 이걸 3대 생산 요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노동, 자본, 토지.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이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무조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산 기술이 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GDP라고 하는 거는 얘가 증가하고 생산 요소 양이 증가하고 생산 기술이 증가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토지 같은 거는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뭐 증가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영토가. 그러니까 그건 뭐 변화가 없고, 보통 노동과 자본이 증가해야 되고 또 생산성, 기술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노동은 단순히 양뿐만 아니라 이제 질적인 수준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력의 어떤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경제 성장을 이렇게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본은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건설 자본이 있고요.
또 설비 자본이 있고 또 지식 자산이 있어요. 지식. 그러니까 보통 R&D 이런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것. 이것이 다 자본으로 잡히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얘는 이제 생산성으로 이렇게 옮겨가기도 하는데요. 이제 어쨌든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나 아니면 또 건설과 설비로 나눌 수가 있다. 자본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생산성은 이제 기술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총요소 생산성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요소가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이라든가 뭐 토지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합해서 묶어가지고 이제 총합한 그러한 생산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을 보면 아무래도 이 노동의 질적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 자본의 축적도 중요하고 또 지적 자산 특히 그러한 어떤 R&D 자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장기적인 어떤 성장률 또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 잠재력을 볼 때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GDP 성장 추세를 볼 때는 항상 이 공급 측면을 우리가 보통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급 측이다. 이제 생산하는 쪽, 공급하는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노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전반적인 그 생산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보통 우리 15세부터 64세까지 하는데 그 인구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 성장 잠재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 이건 뭐 제가 한국은행이나 뭐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이야기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이와 관련한 연구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려왔습니다. 또 자본은 이 속에 보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이 자본이 건설 투자가 있고 설비 투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체 우리 이 투자를 놓고 보면 전체 우리가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게 우리나라가 한 30% 남짓인데 절반 정도가 다 건설 투자예요. 이렇게 15%까지 차지하는 나라가 없어요. OECD 국가 중에는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 너무 자원이 건설 투자로 왜곡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 투자가 잘 안 된다는 문제가 계속 있다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도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투자로도 잘 안 간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보면은 건설 투자, 설비 투자, R&D 투자 이렇게 있는데 설비 투자, R&D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추락한다. 그게 바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동안도 계속 추락을 해왔어요. 이렇게 추락한 이유가 바로 이 공급 측에서 제대로 이 노동력이 계속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또 그 속에서 이 자본 투자, 설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기술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게 계속 주저앉고 있는 거고 이걸 갖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는 것도 보면 이게 한국은행이 그동안 이제 나와 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보면 2035년 정도 되면 여기 보면 중위 인구가 이제 우리나라 인구 전망을 해서 이 정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거야 이렇게 볼 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되면 2030년대 중반이면 이미 0% 근처까지 간다. 50년 되면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35년 해봤자 지금 10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도 이미 여기 한 2025년 이후에 한 2030년 정도 되면 1%대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이게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한국은행에서 또 하나 발표를 했어요. 이게 좀 전 자료는 2024년 이게 6월에 나온 자료인데요. 또 하나 나온 거는 최근에 12월에 나온 자료예요. 여기는 뭐 자기들이 뭐 좀 더 여러 가지 뭐 보정을 했더니 그거보다 심각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건 뭐 과거 그동안 이제 변화해온 그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더라. 떨어지는데 그 속에 보면 총요소 생산성의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기술 투자가 제대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줄어들고 있다. 또 자본 투입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 노동 투입도 줄어들고 뭐 그래서 그렇다 뭐 이러는데 앞으로도 이게 보면 2025년부터 이건 5년씩 이렇게 잘랐어요. 5년씩 잘랐는데 이게 잠재 성장률이 뭐 2025년부터 한 1.8% 떨어지고 그다음에 1.3%뭐 이렇게 계속 떨어지더라. 그래서 적어도 2035년 이때 가도 1%대, 1.0% 정도, 1.1% 정도 하더라. 근데 앞선 자료는 이게 거의 0%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50년 정도 되면 0% 밑으로 떨어질 거다 했는데 그거보단 좀
더 양호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내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너무 먼 미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내년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내년 이야기 단기적인 어떤 경기 변동은 우리가 GDP의 수요 측면을 들여다보거든요. 수요를 들여다보는 게 바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경제를 볼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기업 활동을 하거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실 때 뭐 단순하게 뭐 내년은 어떨 거야 뭐 이 정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도 내다보고 또 그리고 또 내년은 어떻게 보고 이렇게 단기, 장기를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전체를 볼 때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보려면 공급 측을 들여다 보셔야 된다. 단기는 수요 측면을 들여다 보셔야 된다. 그래서 수요는 뭐냐면 일단 생산하는 산출물이 어디로든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 측을 보면 소비 수요가 있어요. 일반적인 가게가 그걸 구매를 하잖아요. 그 가계 소비가 있고 또 이제 기업들이 또 그걸 구매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비로도 쓰고 여러 가지 원자재로 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투자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또 여러 가지 정부도 또 실제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로서 또 아니면 생산자로서의 활동을 또 하는데 그때 필요한 또 지출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또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게 있어요. 해외로 이제 수출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또 반대로 또 수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통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이 순수출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 투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투자가 있고 설비 투자가 있고 지식 생산물 투자 이게 R&D 투자예요. 일반적 기술 수준을 높이는 그런 투자가 있고 순수출이 있다.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된다. 그래서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는 이유 네 가지를 보시면 돼요. 소비가 과연 어떨 거냐?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될 거냐? 정부 지출을 과연 계속 늘릴 수 있을까? 그리고 수출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걸 보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장률을 보시면 소비가 어떨까요? 한번 보세요. 소비가 지금 계속 지금 완전히 죽을 쓰고 있다. 뭐 죄송합니다만 뭐 죽을 쓴다. 뭐 이런 어쨌든 그런 용어를 써서 어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너무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GDP 대비로 뭐 한 100%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통 가계 소득으로 대비를 하면 이게 100%가 아니라 뭐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한 130% 수준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전국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안정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내년 전반기까지는 계속 이게 진행이 될 텐데 그 상황까지 계속 간다면 전국이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소비가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어렵다. 또 한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건 좀 사실 꼭 옳지 않다. 우리 경제학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 소비는 이게 금리의 함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가계는 이 대출도 하지만 반대로 저축도 하네요. 저축한 사람들이 입장에 생각하면 금리가 높으면 그만큼 더 자산 효과가 더 플러스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 가계대출이 많은 그러한 가계는 금리가 높으면 소비를 잘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높아서 소비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맞는 측면도 있긴 해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얘 때문에 그런 거지 금리가 높아서 소비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럼 저축은 하나도 안 하냐. 그게 말이 안 된다. 최근에 뭐 KDI에서 계속 그런 얘기하고 뭐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게 옳지 않다 하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금리가 그러면 최소 100번 양보해서 그래 고금리 때문에 소비가 안 된다면 그럼 앞으로 금리가 계속 많이 낮아질 거냐 쉽게 낮추지 못할 거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낮출 수 없는 요건이 뭐 환율도 너무 지금 계속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 한국은행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더 환율이 폭등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못할 거다.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소비는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고 건설 투자는 투자가 건설 투자가 있고 설비 및 R&D 투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건설 경기 이게 살아날 가능성이 없죠. 전국도 불안하고 또 뭐 그거 말고도 지금 PF 그러한 여러 가지 부실이 제대로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실 폭탄을 계속 안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설 경기가 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벌써 2022년부터니까 23, 24 벌써 2년여가 지나 버렸는데 이걸 빨리 이걸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정리 못하는 게 좀 큰일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건설 투자를 계속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엄청난 뇌관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이거는 정말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러한 요인인데 금리가 쉽게 낮춰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건설 투자가 또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다. 또 전국도 굉장히 불안하니까 어렵다 하는 얘기고 설비 투자, R&D 투자 이건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하는 건데 세계 경제가 지금 전반적인 전망이 올해보다 내년 나쁠 거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럴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미국 말고 중국 나쁠 거고 EU도 나쁠 거고요. 유로 지역 다 나쁠 거고 뭐 그 일본도 나쁠 거고요. 전반적인 선진국 경제가 다 나쁠 거다. 그런 상황에서 뭐 신흥국 경제 일부 뭐 인도 정도 뭐 좀 좋을까요? 뭐 이 정도 좋은데 그게 전체적인 경제를 갖다가 세계 경제를 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경제가 다 위축되고 또 국내 소비, 국내 이게 이 두 가지가 내수 중에 아주 핵심인데 소비라든가 뭐 건설 투자 거기다 이제 설비 R&D 투자인데 이런 것들이 다 위축된다고 보는데 자기 나 혼자 더 투자를 많이 할 거야 이렇게 못 할 거고 수출 전망이 또 녹록치 않아요. 제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또 잘 안 할 거다. 또 금리도 또 쉽게 낮추지 못하니까 또 이 설비 R&D 투자가 또 제대로 살아나지 못할 거다. 이 수출은 이제 위축되는 이유가 뭐 이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다시 이제 출범하면서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관세 폭탄을 본격적으로 때리게 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직접적으로 뭐 일반적인 보편 관세를 갖다 10%에서 2% 정도 때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수출이 잘 안 될 거고 어쩌면 한미 FTA도 재협상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막 가게 될 텐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 대해서는 뭐 60% 관세를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뭐 아니면 또 우회 수출하는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멕시코에 대해서도 뭐 100% 관세까지 뭐 때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일 많이 수출하고 또 중국에 그다음 많이 수출 아니 두 나라가 거의 한 20%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두 나라를 합하면 거의 보통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이 두 나라 수출이 다 위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어렵고 중국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중국 경제가 위축돼서도 그렇고 중국이 우회 수출하는 것도 다 막히게 되면 또 그 우리나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유로 지역도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게 되면 또 어려울 거고 또 특히 반도체 경기가 이제는 거의 이제 피크를 지나서 이제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많이 그런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데 이게 또 위축되면 올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올해 경기가 그래도 2% 정도 수출 성장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마저도 주저앉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정부 지출인데 정부 지출이 지금 전반기에 지금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 거의 뭐 전체 내년도 예산의 한 3분의 1을 쓰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걸 뭐 추경을 하겠다 뭐 추경을 하는데 하긴 하겠죠. 당연히 할 텐데 해도 지금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너무 크고 계속 국가 부채도 커지고 있다. 이런 걸 계속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더 늘릴 수 있을까? 더군다나 전국이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이 정치적으로 계속 마찰이 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된 정부 지출이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몇 가지 더 부가적인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뭐 29일 그러니까 며칠 안 되는 거죠. 이 뭐 PMI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컨설팅 기업이 전국에 그 3,000명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론조사를 했더니 한 72.6%가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근데 내년은 어떨 거냐? 그때 내년에는 더 나빠질 것 같다. 네? 올해 이미 72.6%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엔 더 나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6%고 올해랑 비슷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37.5%.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가계빚이 지금 1인당 1억 시대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뭐 1인당 1인당 9,000원. 이게 가계가 아니라, 가계대출, 물론 가계대출,
갖고 있는 그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거의 1억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사상 최대 금액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나온 그 금융안전 보고서, 이게 가장 그래도 종합적이고 신뢰가 가는 그러한 자료인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부실한 그러한 금융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 민간신용하면 우리 가계대출하고 기업대출을 합한 거예요. 이 두 개 합한 것에 그 GDP 대비 민간신용의 어떤 비율인데, 최근에 이게 뭐 명목 GDP가 빨리 증가해서 이게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200%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연체율이에요.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 보면 밑에 짙은 녹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가계대출 연체율인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빠르게 증가해서 거의 1% 가까이 되고 있고, 특히 이 기업대출이 뭐 소상공인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2.4%까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지표고요. 이것을 다시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은행하고 금융기관, 그러니까 비은행 금융기관이죠. 이렇게 나눠보면 은행은 비교적 괜찮아요. 우리 5대 시중은행 하면 뭐 우리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이런 데는 다 괜찮은데, 문제는 이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2.78,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타 대출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은 1.1%, 비교적 이거보다는 낮은데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속을 다시 또 이제 금융 업권별로 이렇게 나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일반은행은 뭐 밑에 깔려 있고요.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저축은행이다. 저축은행이 지금 무려 고정이하 여신 비율, 그러니까 한 3개월 이상 계속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제 고정이하 여신 비율로 이렇게 잡히는데, 이게 무려 10%나 된다. 그러니까 전체 여신 중에 10% 정도가 제대로 이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뭐 상호금융도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증가 추세를 유심히 여러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전에 이제 가계대출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대출도 보시면 기업대출의 연체율도 이거 보시면 특히 비은행 금융권 이쪽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별히 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을 보면 이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자영업자라고 하면 보통 이 다중채무자들, 뭐 세 곳 이상 이렇게 뭐 대출을 일으킨 그러한 분들이고, 또 저소득이거나 또 저신용인 그러한 분들의 연체율은 지금 10%가 넘는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떨어질 거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내년에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더 경제가 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굉장히 걱정이다. 부동산 PF 연체율도 이게 지금 계속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토지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려 연체율이 18.57%, 20% 가까이 된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 기업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보면 이게 어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이게 쭉 떨어지고 있어요. 100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여기 보면 요 많이 떨어졌을 때 이때가 뭐냐면 2000년 이제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막 고금리 상황이고 뭐 경제가 막 나쁠 때, 요때 레고랜드 사태 났을 때 그때 상태와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게 내년도에 그럼 다시 살아날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게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좀 전은 이제 기업들의 심리 지수고, 이건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소비자 심리 지수도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게 갑자기 확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충분히 지금 현재 그 정치적 혼란 상황이 여기 포함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조사 기간이 2024년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인데, 최근 상황이 계속 더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도면 2020년 코로나 막 터졌을 때 그때보다는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그쪽 상황으로 막 접근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 2009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또 많이 나빴는데, 그러한 상황 이후에 지금 최대 나쁜 상황까지 막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것들 다 합한 거. 좀 전에 인들, 그러니까 기업인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그런 어떤 그 전반적인 그 심리를 갖다가 전부 종합한 것, 두 가지를 합한 것.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BSI하고 CSI를 합한 것을 우리가 보통 경제심리지수 ESI라고 하는데, 그것도 최근에 와서 이게 확 주저앉고 있다.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게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 그것은 2000년 우리 처음 저기 코로나 상황이 터진 이후에 지금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다. 내년도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고, 그렇다면 정부가 지출이라도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경기 부양하면 좋은데 계속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재정 수지 지금 현재 계속 정부의 그 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부의 그 국가 채무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 그래도 물론 그 전체적인 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양호하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좀 늘려서라도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그동안 계속 드려왔는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과연 이걸 질서 있게 잘 이걸 정부가 지출을 경기 부양하는 쪽으로 잘 쓸 수 있을까? 양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이라도 좀 잘 되면 되지. 근데 수출도 잘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품목별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전 산업이 보면 2014년 4, 4분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번 현재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난 4분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100이 넘었는데 지금 이게 100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96으로 떨어졌는데, 특히 보면 이 중화학공업 쪽이 주로 우리 중화학공업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수출이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반도체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게 올해 4분기만 해도 135 굉장히 경기가 좋았는데 이제 꺾이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년 64로 떨어져요. 1분기에 이게 더 나빠질 거다. 이게 굉장히 나쁠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품목별로 봐도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나쁠 거다. 이래서 나쁠 거고, 또 국가적으로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빼고 전 세계적으로 뭐 유로 지역도 그렇고, 아니면 또 이쪽 그 중국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일본은 일본대로 뭐 당연히 경기가 나쁘고요. 이렇게 경제가 다 선진국 그룹이 다 경제가 나쁜 상황이니까 수출이 잘 안 될 거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을 막 펼칠 때 우리나라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다. 뭐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반도체 경기까지 꺾어져 버리면 내년도에 수출이 굉장히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정말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금리라도 빨리 낮추면 그래도 어떻게 내 수점이라도 살릴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니까 그렇게 낮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외환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낮추기 쉽지 않다. 그래도 물가는 안정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이게 환율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물가도 불안한 상태에서 과연 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가 있을까? 한국은행의 사실은 맨데이트, 한국은행의 그 금리를 조정하는 목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물가를 잡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을 2% 수준에 유지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금융시장은 우리나라 그 내부적인 여러 금융기관의 그런 금융 안정도 있고 주식시장도 있지만 외환시장도 있거든요. 근데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는데 과연 이걸 그냥 금리를 무조건 낮출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를 일부 좀 낮추긴 낮췄는데, 이게 낮췄으면 3.5에서 지금 이게 지금 3.0%로 낮췄잖아요. 두 번 낮췄는데, 그래도 이 실제 보면 이 여수신 금리가 다 실제 시장 금리는 낮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쉽게 낮출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낮아지지 않는 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이게 계속 위축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또 건설도 이게 살아나지 못할 것 같다. 설비 R&D 투자 살아나지 못할 것 같다. 수출도
살아나지 못할 것 같다. 정부 지출 쉽게 하지 못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금리도 쉽게 낮추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정말 최악이다. 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뭐네 1.9% 하고, 뭐 골드만삭스가 1.8이고, 모건스탠리가 1.7이고, 현대경제연구원 1.7%라고 하는데, 저는 1.5%를 달성하면 정말 대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해 1.4% 했거든요. 그거보다 높기만 하면 정말 대성공이다. 그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 제일 요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그 환율의 움직임, 이 환율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지금 1,450원을 넘어서 지금 1,500원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정말 제2의 IMF 위기가 올 거냐,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지난번 영상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내수 경기는 어떻게 되고, 수출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연계해서 이제 또 그다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자산 시장인데, 자산 시장 하면 크게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주식 시장이고, 하나는 부동산 시장인데, 당초에는 제가 이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둘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과연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릴까, 뭐 기왕이면 희망을 좀 여러분들께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 그러다가 여러분 괜히 정말 알토란 같은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주식시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것은 괜히 뭐 내피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제가 볼 때는 경제학자로서, 아니면 실제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물론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포테이션 마크로 진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우리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에요. 그 1년 동안 한 10.1% 정도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주요 지수들을 이제 비교해 본 건데요. 2024년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코스피의 경우에는 한 10.1%, 그러니까 10%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넣어놨으면 한 1,000만 원 잃어버린 거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22.8% 하락을 했고요. 근데 뭐 이게 우리만 놓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S&P 500, 미국의 S&P 500도 이게 보면 한 2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대만 갖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TSMC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뭐 한 29%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하다못해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거의 19% 이상 이렇게 상승했고, 정말 빌빌거린다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해 종합 지수가 한 14%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한 13%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유로스톡스, 유럽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도 한 8, 9% 이렇게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만 이렇게 좀 주저앉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지난 1년 동안 대미 달러 환율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에 비해서 무려 한 13.8% 하락했다. 그러니까 환율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나스닥에다가 내가 만약 투자를 했으면 일단 나스닥 그냥 종합 뭐 ETF로 그냥 샀다고 해요. 그냥 그 지수 추정하는 ETF를 샀다고 하면 30% 올랐고, 다시 또 이 달러 가치가 또 한 14% 올랐으니까 무려 한 44%, 45% 정도 내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건데, 제가 반대로 제가 코스피나 코스닥에 넣으면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우리 경제에서 보통 이제 기회비용을 많이 따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엉뚱하게 한국 시장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있으면 미국 시장에 넣은 거에 비해서는 제가 기회비용이 이게 무려 한 50% 이상 손해를 본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게 지난 1년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3년 놓고 보면 이제 더 당연히
그 규모가 더 크죠. 이게 코스피는 한 19.4% 그리고 코스닥도 한 34%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넣어놓으면 그냥 잃고 있는 거고 일본이 지난 3년 동안 제일 많이 사실은 주가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40% 가까이. 그리고 또 대만 각권 지수 이게 주로 TSMC 덕을 본 거죠. 그리고 나스닥이라든가 아니면 S&P 500 미국의 이 주가 지수도 다 상승했고 유로스톡스도 상승했고 상해 종합은 좀 하락했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경제가 나쁘다 뭐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좋아도 엄청나게 좋은 거고 우리는 정말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나빠도 너무너무 나쁘다. 이게 과연 정상이냐는 거예요. 이 정상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고 그동안 계속 그래서 국장은 탈출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자꾸 뭐 미국 시장으로 간다. 뭐 이렇게 서학개미들이 이렇게 해서 뭐 엄청난 그 규모가 그러니까 실제 투자 금액도 늘어나고 실제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고 당연히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이게 한국이 아니네 미국으로 빠져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올해는 과연 어떨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제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다른 연구기관은 뭐라고 하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최근 이게 기사입니다. 이게 아시아경제에서 나온 2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3일이에요. 제가 그날 요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바로 어제 나온 그 2025년 증시 전망인데요. 뭐 IBK 투자증권부터 삼성증권, KB증권, 대신증권 주요 증권사의 소위 그 리서치 본부장 또는 리서치 센터장들의 전망치를 여기에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면 대체로 지금 현재 한 2,400 정도 되거든요. 코스피가 오늘 좀 올랐습니다. 오늘 좀 올랐는데 2,400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하단이 뭐 2,400부터 시작해서 한 2,800까지 간다든가 그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2,900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보다 약간 더 올라서 한 2,800, 2,850 정도까지 어떤 경우에 2,900까지 간다. 그러니까 한 20%까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밴드를 주는 거는 누구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전망하는 건 사실 전망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2,400이니까 이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보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좀 나쁘니까 그러니까 뭐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또 나와 있잖아요. 갈수록 회복할 거다. 상저하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트럼프가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저하고가 아니라 이게 상저하저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유를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주가가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이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될 거냐,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이 거시적인 측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된다. 뿐만 아니라 산업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업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자세히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시작이 이제 매크로 상황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한국은행이 1.9% 성장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뭐 1.8 그리고 모건스탠리 1.7 현대경제는 1.7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만큼도 못할 것 같다. 한 1.5% 정도 성장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 2023년이 1.4% 정도 성장했는데 그 정도라도 하면 정말 선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어제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올해 이제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망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경제를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한 1.8%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어요. 사실 이건 전망치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목표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끌고 올라가겠다. 그래서 지금 전반기에 정부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쓰겠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경기 부양하는 정책을 써보려고 하겠다. 그것도 부족하면 뭐 추경까지도 편성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목표치기도 하고 또 희망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뭐 한국은행이나 이런 다른 여러 전망 기관들도 대부분 또 이렇게 하향해서 또 수정 전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 장기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 경제를 볼 때 장기적으로도 한번 보고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항상 이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는 매우 흐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10년부터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이제 2010년인데요. 여기부터 보시면 이 당시에 2010년 초만 해도 이게 지금 얼마예요? 지수가 이게 한 1,800, 1,900원대예요. 지금 15년 동안 지금 2,400까지 올랐어요. 네? 거의 안 올랐다는 거예요. 한 500원 올랐어, 500원. 아니, 지수가 한 500 정도 올랐어요. 1900에서 한 2400이니까. 이게 거의 안 올랐다, 15년 동안.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는 이게 확 튀어 오를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라도 확 튀어 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서 그때만 해도 경제 체력이 좋았는데 점점 더 경제 체력이 나빠지고 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바로 그 이유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성장 잠재력이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01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한 5% 정도는 됐어요. 물론 90년대는 뭐 10%도 됐고요. 이게 지금 계속 하락해서 지금 한 지난해 2.0%라고 했는데 이게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뭐 한 2030년대 중반 되면 그러면 이게 앞으로 10년 안에 이게 1% 밑으로 떨어질 거고 이 50년 되면 0%대로도 떨어질 거다. 그 밑으로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계속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결국 경제를 만드는 건 기업들이에요. 그 기업들이 제대로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래서 수요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니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인구 고령화를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미래 먹거리 투자 그게 바로 설비 투자고 그리고 또 R&D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전부 돈을 어디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이 건설 투자로 다 끌고 간 거예요. 주로 주택 건설하는 대로. 이렇게 막 끌고 가면서 막 집값이 막 오르는 거야. 오르니까 뭐 지금 안 사면 큰일 나. 이렇게 막 공포 마케팅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빚더미에 올라가게 돼버렸고 집값은 그래서 소득 대비로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서울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장 잠재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일로 돈이 가다 보니까 투자 재원이 결국 설비 투자나 아니면 R&D 투자를 못 가서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주식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계자산으로 부동산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전체 가계자산 중에 80% 가까이 부동산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나마 그것도 다 돈을 빌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가계대출이 한 GDP의 100%니까. 특히 지난해에 주택 매입은 거의 가계대출 많이 한 거예요. 그것도 정부가 정책자금 빌려서 한 게 한 70% 이상이에요. 정부가 막 빌려준 거예요. 정말 나쁜 정책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주식을 팔아서 간 거예요. 실제 그래서 신문 기사도 제가 따로 보도된 내용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식 가격이 뛸 수가 있느냐? 안 된다. 더군다나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데 어떻게 여윳돈이 있어서 소비를 할 거고 어떻게 여윳돈이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느냐?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나마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가 너무 후진국형이다. 우리나라가 말로는 선진국이지만 실제 기업 운영하는 거, 특히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이 주식 주주의 이 소액 주주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업 거버넌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냥 대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그래서 실제 뭐 이 대다수의 주주들을 위한 그러한 어떤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그래가지고 그 대주주가 대를 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정말 그 할아버지 때 일군 그 기업, 삼성이든 현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LG도 그렇고. 다 그래가지고 대를 이어서 이제 아들에서 손자로 내려가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또 안 되잖아요. 상속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 보세요. 다
지금 소위 얘기하는 매그닉슨 세븐도 그렇고 아니면 잘 나가는 그 10대 기업들 다 놓고 보면 이게 어디 대를 이어서 하나요? 어디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하나요? 어디 무슨 경영권 방어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그러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배당도 많이 하고 배당을 많이 한다면 자꾸 주기적으로 이익이 날 때마다 이거 자사주를 매입해서 이걸 소각을 해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의 가치가 자꾸 올라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빚이 너무 많다. 전부 다 그것도 부동산에 다 가 있다. 그게 문제고 세 번째로 이 기업의 거버넌스가 너무 후진국적이어서 정말 그래서 주식 가격이 뜰 수가 없다. 결국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게 흐리다. 그러니까 점잖게 말씀드려서 흐리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특히 2025년은 저는 폭풍 전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올해가 지금 성장 잠재력이 지금 보통 이제 한 2%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낮을 거다. 지금 정부에서도 1.8%라고 저는 그보다 더 떨어진 한 1.5% 밑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2%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성장 잠재력보다 2년 연속 아니면 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3년 그 내후년에도 계속 이렇게 낮게 경제 성장률 유지되는 거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초유의 일이고 더군다나 2% 밑으로도 계속 2년 연속 가는 것도 초유의 일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98년도 한 번 떨어졌다가 바로 V자형 반등을 했고 2009년에도 떨어졌다가 반등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도 한 번 떨어졌다가 반등했어요. 바로 1년 한 번 크게 경기 침체 오면 바로 그 다음에 회복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상황이 안 간다는 거예요. 계속 떨어질 거다. 이게 걱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높은 시장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허덕거리는 그런 가게가 기본적으로 뭐 소비를 못하니까 전반적인 내수가 또 죽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제대로 이익을 낼 수가 없어서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가게가 계속 그 금리 이자를 갚느라고 결국 주식 투자를 못하니까 또 당연히 또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구나 환율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빼가지고 이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동기가 더 많지 않을까. 그것은 외국 투자자도 그렇고 우리 내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해외로 돈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더군다나 이게 좀만 한번 이제 1,500원에서 더 위로 튀어버리면 확 빠져나갈 거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폭풍 전야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냐면 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을 잘 보셔야 된다. 환율이 어떻게 튀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말 크게 한번 요동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투자처로의 이동이에요. 그동안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처 하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집 사는 거. 정말 이거 코미디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코미디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그냥 부동산 집 사는 게 그게 전부예요? 어떻게 자기 자산의 80%를 전부 부동산에 갖다 집어넣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게 전 세계 GDP에서 1.7%밖에 차지하지 않고 그것도 비중도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다 몰빵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나마 요즘에 좀 젊은 분들이 좀 그래도 좀 생각이 있어서 자각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이제 서학개미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좀 딴 데로 좀 옮기고 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막 정부가 억지로 막 이 젊은 사람들한테 20대 30대한테 야 돈 좀 싸게 빌려줄 테니까 한국 그 아파트 사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또 요새는 또 새로운 투자처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요새 얘기하는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산이 또 생긴 거예요. 이건 정말 새로운 정말 시대의 정말 대변혁의 그런 어떤 새로운 그 통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특히 올해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뭐 비트코인도 띄우고 본격적으로 이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암호 자산, 암호화폐를 막 이렇게 띄우는 정책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더더욱 이쪽으로 더 자금 이동을 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영상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는 제가 비트코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시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자산 배분에 어떤 판단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우리나라 자산 그것도 부동산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주식 이야기만 주로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연금공단 하면 세 개가 있잖아요. 하나 국민연금공단이 있고 하나 사학연금공단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인데 국민연금, 뭐 사학연금, 아니 공무원연금에서 어디다 투자하는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국내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정말 넣고 우리나라 미래에 이거 정말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투자 기관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돈을 넣고 있나 한번 보세요. 국내 주식인가요? 해외 주식인가요? 국민연금이 이제 가장 큰 그런 연금공단인데 여기 보시면 올해 2024년은 왼쪽이고 24년이 이제 왼쪽이고 올해 25년은 오른쪽인데 이 해외 주식 투자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정부의 눈치를 봐가면서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정부 눈치 안 보면 아마 이 국내 주식은 더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 해외 주식을 더 많이 늘려요. 국내 채권을 지금 많이 사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실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 해외 채권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대체 투자라고 있는데 대체 투자 같은 경우는 이런 전통적인 이런 투자 자산 말고요.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 말고 직접적으로 해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에너지 개발하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금들의 자산 배분 현황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 주식은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제가 괜히 공포 마케팅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나빠지고 망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든 게 정부 책임이에요. 그래서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계속 과거 정부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몰빵 정책을 계속 해오면서 그거 가지고 경제를 계속 운영해 와가지고 그래서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렸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도 가져왔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만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그래도 우리는 계속 한국 주식 사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했는데 그게 저는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 경제 전망을 시리즈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환율과 금리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식시장 말씀드렸고 오늘은 부동산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그렇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침몰 가능성 완벽 검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약간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경제학자로서 좀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 그렇다. 제가 개인적이라는 말씀은 제가 어떤 기관에 소속해 있지 않고, 그 기관의 어떤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그러한 저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하고 약간 다른 면도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결국 이 경제 원리,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어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그 가격, 집값도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다만 주식시장은 좀 약간 실물 경제보다는 약간 좀 선행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부동산 시장은 실물 시장보다 약간 후행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후행하거나 약간 동행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움직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어쨌든 수요 공급을 꼭 들여다봐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모든 상품이 다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지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전문가가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수요 측에서는 그럼 뭐냐? 결국은 집이니까 이 집을 들어가 살 사람이 늘어나면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2,500만이었는데 지금 5,100만까지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대도시 그것도 서울 인구가 몰려들면서 서울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더군다나 고령화되고 있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열심히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그 수요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젊은 층, 30대, 40대, 50대의 그런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생산 가능 인구를 갖다가 15세부터 64세까지라고 하는데 매년 한 30만 명씩 감소하고 있는데 더 빠르게 감소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서울 수도권은 뭐 괜찮은데 아니다는 말씀도 제가 계속 드렸고, 뭐 가구 수도 그거 아니라는데 아닙니다. 서울도 가구 수가 주로 30대, 40대, 50대의 가구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이 수요 측에서 인구 요소만 놓고 보면 이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소득도 기본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서 성장 잠재력,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2030년대 중반이면 이게 1% 밑으로 떨어지고 50년대쯤 되면 0%까지도 갈 거다. 이렇게 어쩌면 그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내 집을 한번 사면 뭐 1, 2년 살다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10년은 내다보고 집을 사야 되는데 10년 뒤면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1% 밑으로 떨어지고, 그거는 일본 상황이에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0%부터 1%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30년 지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동산 수요가 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도 안 늘고 가구 수도 안 느니까 줄어들고, 또 소득이라도 늘어지면 좋은 집, 큰 집으로 찾을 텐데 그것도 안 늘어날 거다. 금리라도 팍 떨어지면 되지 않냐. 금리 팍 떨어져서 그래 집값이 올라간 게 사실 2020년 코로나 상황이 터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금리가 막 낮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전 세계적으로 뜨고 우리나라도 집값이 오른 면이 있는데, 이게 더 이상 금리가 이렇게 옛날처럼 0% 수준으로 떨어지지 못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요인이 수요를 띄우지 못할 거다. 요거는 약간 뭐 금리가 낮아지니까 약간 끌어올리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애들이 인구나 소득 요인이 장기적으로 계속 수요를 억누를 거다 하는 말씀이고, 공급은 그럼 어떠냐 하는 건데, 공급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 공급은 뭐냐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하는 그러한 공급이에요. 제가 그냥 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이 아파트고, 그것도 서울이니까 주로 제가 아파트 서울 지역의 아파트만 주로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지방은 뭐 그럼 사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서울을 보면 저는 국적인 그런 어떤 부동산 흐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 중심으로, 그것도 아파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 분양이 하나의 공급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는 것도 공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기존 아파트 매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양도 더 많고요. 이 신규 아파트 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막 분양이 더 되고 막 공급이 막 늘어나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이 신규 아파트 분양이 줄어들어요. 이거 보고 사람들이 그래서 올해 이 공급이 줄었다, 분양이 주느니 그래가지고 내년 후년에는 이게 입주 물량이 확 줄어가지고 집값이 뜬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거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계속 보면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 줄어들고요. 경기가 좋으면 도로 늘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런 집값을 그러면 이 분양이 줄어들어가지고 집값이 뜨느냐? 아니에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이 두 개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경기가 나빠서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고 줄이고, 신규 아파트의 분양을 늘리고 줄이고는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집값을 올리고 떨어뜨리는데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번 여러분들 직접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존 아파트 매물이 더 중요하다 했는데, 기존 아파트는 이게 이게 공급은 공급이지만 앞서 본 이 수요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결정 요인이. 생각해 보시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럼 당연히 기존 아파트 매물이 나오죠. 살다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당연히 매물이 나오고, 또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조그만 집으로 옮기고 변두리 집으로 옮기고 이러면 당연히 기존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소득도 자꾸 이제 더 빨리 늘어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떡하겠어요. 또 은퇴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기존 아파트를 자꾸 처분하고 조그만 아파트로 옮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금리도 이게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너무 그동안 우리나라가 다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집 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 수준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돈 빌려가지고 집 샀는데 금리 쉽게 안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갖고 있는 집을 내놔야 되죠. 그래서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공급, 기존 아파트 매물하고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두 개가 결정 요인이
비슷하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인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소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여러분 면밀하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부동산 시장이 이게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올해는 어떤데? 이제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올해 한번 보시자고요. 전반적인 주간 매매가,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인데요. 이거 보시면 여기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건데 전국이 하얀색이고 서울이 이제 노란색인데, 이거 보시면 수도권은 이제 하늘색인데, 이게 전국적으로는 계속 이미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도 좀 최근에 좀 확 떨어지는데, 그래서 서울은 그래도 아직 안 떨어지고 약간 플러스 0.001이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매주 이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렇게 막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을 하면서 막 이거 가지고 사람들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 어떻게 이걸 갖다가 조사해서 발표하는지도 좀 더 제가 사실 조사해서 까발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걸 놓고 보더라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린다. 그러면 제가 다른 그 여러 가지 경제 전망 뭐 주가라든가 아니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사람들 다른 기관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가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부동산 전문가 20명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올해, 이게 내년이 올해예요. 지난해 말에 물어봤나 봐요. 이제 그래서 내년 올해,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1%에서 5% 상승이 85%라는 거예요, 무려. 그리고 5% 이상이 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승한다고 보는 사람이 90%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그 여기 밑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여기 조선일보에 이게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이분들이 제가 볼 땐 부동산 관계자예요. 부동산 관계자. 대체로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오르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대부분 그동안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2022년 하반기에 집값이 떨어질 때도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대체로 보시는 분들이 아닌가. 주로 올라야지만 그 분들이 더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전문가가 어떻게 이걸 맞히겠어요. 이분들은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객관적으로 학자로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저 같으면 이걸 만약 물어본다면 제가 이제 기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제가 서울 하면 서울 지역에 보통 이랬잖아요. 뭐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니 뭐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차기 대선 후보 뭐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니 뭐 정당 지지율 해서 뭐 한 1000여 명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1000명한테 물어봐요. 아니면 무주택자한테도 한 1000명 물어봐요. 그래서 올해 서울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95%, 90%가 집값이 오른다고 보겠나? 제가 볼 땐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주로 이야기가 첫 번째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그럴 거다. 뭐, 공사비가 상승해서 그럴 거다. 서울 정부가 집값은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 이유를 대거든요. 이 네 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제가 뭐, 여러분들과 함께 곰씹어 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이 아파트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제가 좀 전에 90%가 서울 아파트 집값이 오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20명의 전문가라는 분이.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예년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그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70%나 된다는 거예요. 70%나. 정말 그럴까요? 여기 한번 보셔요. 이게 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지난해 11일, 12월 30일 나온 자료예요. 전 서울만 놓고 보죠. 서울 아파트만. 주택 인허가 건수. 크게 보면 주택을 인허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착공을 하는 걸 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공한 걸 또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인허가 건수가 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보면 한 3만 채 정도 인허가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을 져도 된다 이렇게 허가가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과 비교해 보면 그냥 0.7% 상승했어요.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택 인허가 건수가.
그냥 거의 같은 수준이다. 착공 건수는 어떤데? 착공 건수는 이게 19,000채 정도예요. 19,000채. 근데 착공이 보면, 지난해, 2023년에는 21,615채예요. 그거보다 퍼센티지로 뭐 11%지만, 그냥 숫자로 보면 이게 몇 채예요, 몇 채, 이게 한 1,000채나 되나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한 1,000채 정도 감소했는데,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공공주택 분양, 좀 전에 이제 민영주택이고요. 공공주택 분양 건수는요, 도리어, 이거 좀 전에 이거, 민간주택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주택인데, 서울의 공공주택이 보시면, 1월부터 11월까지 2만 6천 채가 공급되었고요, 분양되었고요. 이거는 23년보다도 훨씬 많이 증가했어요. 무려 22.6%나 증가했어요. 저는 공공주택을 많이 늘려야 된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최근에 이게 늘어났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것도 숫자도 이게 2만 6천 채면요. 여기 민간주택, 여기 착공 건수나 뭐 인허가 건수보다 더 많거나 비슷하거나 막 이런 수준이에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또 이거 민간주택, 이거 준공 입주 건수도 이렇게 보시면 아마 주택 준공 입주 건수는 아마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들어갔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만 5천 채 정도, 3만 5,500채가 입주가 됐어요. 준공돼가지고. 이 정도면요. 2023년도 25,867채보다 무려 10,000채 정도 많아요. 37%나 많아요. 근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지금 이게 도대체 줄어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설사 이게 줄어들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런 아파트의 신규 아파트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존 아파트의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 매물을 한번 여기 보시자고요. 이 서울 아파트의 매물이에요. 서울만 제가 일부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에 그것도. 그냥 연립주택 빼고요. 이거 보시면 아실에서 나온 건데 여기 통계 잡기 시작한 게 2022년 11월, 1월이에요. 2022년. 그럼 얼마 됐어요? 딱 23년, 24년, 25년. 딱 3년 전에, 딱 3년 전에. 그때 한 4만 5천 개 있었어요. 매물이. 지금은 한 8만 7천 개가 넘어요. 8만 8천 개 돼요. 한 9만 개. 그러니까 거의 2배보다 더 많아요, 매물이. 그 매물 늘어났다는 게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결정 요인이 인구 문제. 인구가 자꾸 줄고 고령화되고. 두 번째 소득이 계속 이게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고, 실제 가계소득은 이게 더 빠르게 더 줄어들고, 이게 앞으로 그럴 거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금리는 금리대로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늘어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마나 빠르게 늘어난, 인천은 2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늘어났네. 한 17,000개 정도 있었는데 거의 4만까지 늘어났어요. 여기도 2배보다 2.5배 가까이 늘었다. 경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3년 만에 이게 한 8만 채 정도 있었는데 이게 거의 17만 채까지, 이것도 다 거의 2배 이상 다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도 그래도 강남은 아니야, 강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강남구만 따로 여기 한번 따로 뽑아봤어요. 강남구의 매물인데요. 2021년 초에 이게 얼마냐면 4,000채 정도 있었어요. 4,000채. 근데 지금 8,000채예요. 이것도 2배가 늘었어요. 강남도 2배로 늘었다니까요. 근데 뭐가 매물이 안 늘어요. 다 늘잖아요. 거래량, 그러면 그게 다 그러면 실제 거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거래가 됐다는 게 그게 이제 수요인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은 공급이다. 그러면 이제 실제 수요가 뒷받침돼야지, 그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 나와야지만 그게 이제 진짜 거래가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 수요예요. 그 가격에 맞춰서. 그 수요가 얼마인가 보세요. 여기. 올해만 놓고 보면 이게 보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고 그냥 제가 옮겨왔는데, 연초에는 이게 계속 경기가 나빴다가 이게 올 중반에 이게 확 늘어났잖아요. 이게 지금 정부가 띄운 거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특례 자금 대출을 막 계속 늘리고, 지지난해죠. 2023년은 신생아 특례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지난해는 신생아 특례 대출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디딤돌 대출해가지고 무려 55조 원을 막 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작하는 것을 7월 1일부터 하는 걸 갖다가 9월 1일로 이 2달이나 뜬금없이 늦추는 바람에 그때 이게 막 확 늘어나 버렸잖아요. 이게 부동산 PF 살리려고 하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 늘어났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거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계속 나쁘잖아요. 이게 막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아파트 거래량, 서울입니다. 서울. 빨간색만 보세요. 다른 거 초록색하고 하늘색은 전세니까요. 이 빨간색만 보시면 이게
계속 줄어들고 2024년 12월에 1,800채까지 줄었다. 물론 이게 이제 신고하는 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적어도 한 2,000채는 넘고 한 3,000채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수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연초 정도 수준이다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게 너무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 추이를 제가 따로 한번 또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올해 이게 2023년 후반기부터 집값이 사실 2022년 하반기도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이렇게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2022년 하반기에 집값이 확 떨어졌다가 그래서 정부가 이 특례 보금자리를 하면서 이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다시 2024년에 살았다가 하반기에 좀 다시 또 이제 자금 소진된 게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해 또 확 올려버렸어요. 이게 다 정부의 힘이다.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정부가 정말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말 잘못했고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말 잘못했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또 이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시장의 힘을 못 이긴다.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시장의 힘을 못 이긴다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이 계속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지금 2022년 수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올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도 또 다시 강남구 괜찮잖아. 뭐 서초구 괜찮잖아. 다시 이게 3년 동안의 강남구 추이입니다. 강남구 추이가 여기 보시면 2022년 그때 한 80채 정도 거래됐네요. 처음에 한 달에. 그렇게 되다가 이게 계속 늘었다 줄었다 좀 전에 이제 정부의 힘 때문에 그러다 올해 확 600채까지도 늘어났었는데 이게 다시 또 100채 미만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서초구도 마찬가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강남구, 서초구, 뭐 송포구 이런 데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 이 아파트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 수요도 그렇고 공급 중에서도 기존 매물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인구에 따라서 인구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경제 성장, 잠재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완전히 폭망할 거다. 지금 확 떨어질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더군다나 어떻게 이거 살리겠느냐. 정부는 어떻게든 또 살리려고 하겠죠. 살리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금리가 그래도 더 떨어지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불이 나게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하긴 하는데 쉽지 못할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떨어뜨린다면 그거는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건데 경기가 나빠서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을 결국은 하향으로 이렇게 압력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금리만 낮아진다고 해서 이걸 끌어올릴 수가 있겠느냐 쉽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장금리 하락은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처럼 아니면 지지난해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특례자금 대출을 계속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가 하락하니까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게 옳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공사비가 오르면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다못해 최근에 뭐 환율이 막 오르면 그럼 또 결국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공사비가 또 올라가고 그래 분양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집값 올라갈 거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전문가들 계세요. 아까 20명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 중에도 계세요. 제가 그거 압니다 잘.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세요. 그분 한 분 한 분 어떤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정말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집 가지신 분들, 그 집 가지시지 않은 분들, 그분들이 올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내년 어떻게 보는지, 작년 어떻게 보는지 그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한 거를 정말 찾아보세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막 80% 이상이 집값이 오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양가가 실제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정말 이게 만약 크다면 그러면 왜 서울만 더 지방보다 그렇게 분양가가 더 높아요? 서울이 분양가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가요? 높은가요? 서울은 뭐 금으로 막 도배를 해서 집을 짓나요? 어떻게 지방보다 서울의 그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가 막 4-5배 이렇게 높으냐 말이에요.
그게 공사비 때문이 하는 거죠. 아니죠. 서울 아파트 값을 이렇게 높인 이유는 집값을 계속 높인 거고, 집값을 높인 이유는 또 상당 부분은 정부 책임도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LH 같은 거, 이 결국은 이 토지 주택 공사인데, 토지를 그러면 막 자기들이 이 토지를 갖다가 계속 뭐 그린벨트도 뭐 푼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토지 개발해서 이제 주택 용지를 만들어요. 그럼 자기들이 거기서 공공주택을 분양해서 건설해서 그걸 싸게 공사를 그걸 갖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럴 때 입찰을 붙여가지고 민간업체들 중에서 제일 비싸게 그걸 써낸 그런 업체한테 그걸 분양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또 올라가죠. 이런 나쁜 정책을 써버리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제 채널에서 제가 이렇게 흥분 잘 안 하는데 이 부동산 문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흥분이 돼버리네요. 정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이 땅값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이 금리인데 금리도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분양가 좀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금리는 조금은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게 이 경매 건수인데요. 이거 보시면 경매 건수가 서울이에요.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무려 지난해 3,267건수였다는 거예요. 경매가. 그 중에서 매각이 실제 된 것은 1,442건인데, 이거는 2015년 이후에 가장 많은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왜 경매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나온 거는 당연히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빚내서 집을 사가지고 이게 갚지 못하니까 이게 결국은 은행에 이제 차입돼가지고 결국은 경공매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아, 그래도 정부가 계속 집값 올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걱정이야. 저도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정부가 계속 미친 짓 하면 저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속 2024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아니면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그거 플러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 특례 대출 정책 자금을 막 디딤돌 대출이니 아니면 하다못해 버팀목 대출 해가지고 그 전세 대출까지도 막 싸게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빚내서 집도 사고 전세 막 들어가게 해가지고 집값 띄우는 정책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올해도 55조 쓴다고는 하는데 이거 과연 쓸 수 있을까? 지금 전국도 혼란스럽고 또 정부도 만약 바뀌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쓰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거 믿고 여러분 집 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 좋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집 갖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부동산 시장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아요. 집값이 오르는 게 왜 좋은 거예요. 무주택자가 전체 가구 수의 절반이 무주택자예요. 그분들 생각하면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안 좋죠. 국가적으로도 집값이 계속 이게 오르는 건 정말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바람직한 것은 좀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현재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정부가 무리하게 자꾸 개입해가지고 집값을 띄우게 되면 단기적으로 그것 때문에 살아날 수 있지만 이게 도리어 더 큰 폭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더 큰 위기를 불러오는 그러한 어떤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도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